안녕하세요. 사연을 라디오에 담다 사라다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평범한 40대 부부 이야기입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남편과 함께 웃음을 잃지 않던 가정.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예고 없이 시련을 몰고 옵니다. 작은 성공 뒤에 찾아온 거대한 위기. 그 순간부터 가족의 삶은 전혀 다른 길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올해 49살의 아내이고 남편은 47살입니다. 우리는 결혼을 일찍 해서 22살 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오랜 세월 부부로 함께하며 크고 작은 일들을 겪었지만 늘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늘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라도 허투루 보내는 법이 없었고 새벽같이 일어나 묵묵히 일하곤 했습니다. 그런 남편이 결혼 10년 차쯤 작은 사업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안정적인 직장을 내려놓는다는 게 두려웠지만 그의 확고한 눈빛을 보고 결국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사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직원 한두 명으로 시작해 매일같이 거래처를 찾아다니며 발로 뛰어야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서류를 붙잡고 있는 남편의 등을 보며 안쓰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든든했습니다. 그 성실함 덕분이었을까요? 몇 년이 지나자 회사는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가 하나둘 늘고 매출이 안정되자 집안에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여행도 다녀올 수 있었고 명절이면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들도 그런 아빠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아빠처럼 되고 싶다는 말을 하는 걸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가정에도 웃음이 늘었습니다. 저녁이면 남편과 아들이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었고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식탁에 따뜻한 음식을 올렸습니다. 소소한 일상이었지만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행복이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살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남편은 자주 말하곤 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더 큰 성과가 있을 거야. 회사를 크게 키우고 싶어. 그의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저는 그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돈이 막혀 직원 월급을 마련하지 못할 때도 있었고 거래처와 마찰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실하게 뛰고 또 뛰며 문제를 해결했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 길이 열렸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존경했고 아들도 아버지를 본보기로 삼았습니다. 그 시절을 떠올리면 참 따뜻합니다. 주말이면 함께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분식집에 들러 웃으며 떡볶이를 나눠 먹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다정히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몰랐습니다. 이 평범한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것을. 우리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시련이 곧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남편의 회사가 안정세를 타던 시기 우리 가족은 그동안 못 누렸던 작은 여유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명절이면 시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수 있었고 가끔은 아들과 함께 외식도 하며 웃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바쁘고 고단했지만 표정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그 성실함이 결국 보상받는 것 같아 저 역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병 하나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퍼지면서 도시의 거리는 순식간에 한산해졌습니다. 남편이 애써 쌓아온 거래처들도 연이어 문을 닫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소식은 하나같이 도도와 폐업의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잠시뿐이라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다시 돌아올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남편도 괜찮다며 웃어 보였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이 지나도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회사로 들어와야 할 자금은 끊겼고 릴리너움은 고스란히 남편의 책임이 되었습니다. 저는 불안했지만 남편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의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는 것이 보였습니다. 밤마다 서류를 펼쳐놓고 계산기를 두드리던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거래처에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해도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지금은 우리도 어렵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아들도
집안 분위기를 느낀 듯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버지와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었을 텐데 이제는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아도 모두 고개만 숙인 채 밥을 먹었습니다. 그 무거운 침묵 속에서 저는 가슴이 조여오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은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습니다. 직원들에게 미안하다며 월급을 조금 늦춰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직원들마저 하나둘 회사를 떠났습니다. 남편 혼자 남은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고 불이 켜져 있어도 쓸쓸했습니다. 저는 창백해진 남편의 얼굴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달려온 사람이었는데 눈앞의 현실은 그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돌아오는 그의 발걸음은 예전처럼 가볍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서도 웃음을 보이지 않았고 피곤하다며 곧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를 붙잡고 위로하고 싶었지만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괜찮아질 거야라는 말조차 믿음 없이 흘러나올 것 같아 차마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러가며 우리의 일상은 점점 낯설어졌습니다. 언제부턴가 집 안에는 웃음 대신 불안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회사와 줄어드는 수입, 그리고 남편의 눈빛 속에서 잃어버린 자신감. 저는 그 모든 것을 두 눈으로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더욱 괴로웠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위기가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삶 전체를 뒤흔들 시작이라는 것을. 남편의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기 시작한 건 코로나로 거래처가 끊기고 직원들이 떠난 뒤부터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회사 서류를 붙잡고 살 길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더 깊은 수렁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과거에 몇몇 거래처에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성실하게 거래해온 사람들이라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서 보증을 서준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누구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가리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그 거래처들이 줄줄이 무너져 내리면서 책임은 고스란히 남편의 몫으로 돌아왔습니다. 날아드는 독촉장은 매일같이 늘어갔습니다. 흰 종이 위에 찍힌 금액은 눈으로 읽기조차 두려운 숫자들이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은 것은 남편이었지만 그 무게는 우리 가족 모두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은행에서 걸려오는 전화는 목소리만 들어도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원리금을 갚지 못하면 계약 해지를 검토하겠다는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남편은 초반에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상황이 곧 나아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통할 리 없었습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남편은 전화를 피했고 휴대전화 진동 소리만 울려도 집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쌓여있는 우편물 더미를 바라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보낸 봉투와 변호사 사무실에서 날아온 서류까지 하나하나가 우리 집안의 미래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종이 더미를 보고도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눈빛 속에 담긴 두려움과 혼란을 느낄 수 있었지만 차마 말을 건네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술잔을 기울이는 남편의 모습은 제겐 낯설었습니다. 술을 멀리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작은 위로라도 찾으려는 듯 컵을 채우곤 했습니다. 잔이 비워질수록 그의 한숨은 더 깊어졌고 고개는 점점 숙어졌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화도 나고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쉽게 보증을 서주었을까? 왜 우리 가족의 앞날을 지켜주지 못했을까? 그러면서도 그에게 다그치지 못했습니다. 그가 누구보다 괴로워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족끼리 모여 앉아도 대화는 사라졌습니다. 아들은 저녁을 먹고 곧장 방으로 들어갔고 남편은 방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가끔 났을 뿐 웃음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한때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던 집이 이제는 차갑고 무거운 기운으로 채워졌습니다. 이웃과 친척에게 도움을 청할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내 책임이니 내가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옳다는 걸 알면서도 서글펐습니다. 정말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문제였을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불안은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잠자리에 누워도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다가 뒤척이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삶을 우리는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아들은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을 살짝 열어본 그의 방 안은 책상 위에 놓인 교재 대신 휴대폰 화면, 불빛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마치 아들의 불안한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의 삶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빛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결국 극촉은 종이와 전화기를 넘어 현관 앞까지 밀려들었습니다. 낯선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하루에도 수십 통이었고 초인종이 울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문을 열면 서류 봉투를 들고 선 사람들 혹은 돈을 갚으라는 차가운 목소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머뭇거리며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한때는 거래처 사장으로 불리며 강당하게 서 있던 사람이 이제는 고개를 떨군 채 변명조차 못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도와줄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오히려 기름을 붓는 꼴이 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채권자 2명이 우리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며 큰 소리로 이름을 부르는 통에 이웃들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날 아들은 창백한 얼굴로 창문을 닫고 방 안에 숨어버렸습니다. 저는 차마 문을 열지 못하고 안쪽에서 숨죽여 있었고 남편은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와 무거운 발걸음이 사라지고 나서야 우리는 겨우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이런 날이 반복되자 가족은 서로에게 화살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왜 그렇게 쉽게 보증을 섰느냐고 남편을 원망했고 남편은 애써 참다가 결국 꺼럭 소리를 지르며 자신도 피해자라고 항변했습니다. 아들은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세게 닫으며 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벽마다 울려 퍼지는 것은 고성과 한숨뿐이었습니다. 저녁 식탁은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목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른 채 숟가락질만 했습니다. 아들은 두어 숟가락 뜨고는 곧장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눈물이 고였지만 소리내 울지 못했습니다. 눈물조차 아이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남편은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새벽까지 자료를 들여다보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책상 앞에 앉는 시간보다 술잔 앞에 앉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술에 취한 채 중얼거리는 남편의 말 속에는 후회와 자기 비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그 말은 칼날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화가 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남편을 붙잡고 흔들며 정신 차리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러면 상황이 달라질까 두려웠습니다. 어쩌면 남편보다도 제가 더 무너져 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끝없이 쏟아지는 두려움 사이에서 길을 잃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점점 집에 머무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늦은 밤 들어와도 얼굴은 굳어 있었고 말은 짧았습니다. 아버지를 존경하던 마음이 실망과 분노로 바뀌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눈빛은 제게 또 다른 상처가 되었습니다. 이제 집 안에는 세 사람의 숨소리만 남아 있었지만 그 숨소리마저 서로를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밖에서는 채권자들의 발소리가 우리의 평온을 짓밟고 안에서는 분노와 원망이 가족을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힘을 잃은 메아리처럼 공허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믿지 못하는 제 자신이 더 괴로웠습니다. 우리 가족은 더 이상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서로에게 기대야 할 시간에 오히려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 무너지는 집 안에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채권자들이 현관 앞을 다녀간 그날 이후 집안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날마다 더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고 저는 그 침묵을 깨지 못한 채 불안만 키워갔습니다. 문제는 더 이상 외부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안에서조차 서로를 향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침에 겨우 눈을 떠도 몸을 일으키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회사에 나간다고 옷을 챙겨 입지만
발걸음은 현관 앞에서 자주 멈췄습니다. 차마 문을 열지 못하고 거실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숨만 고르다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볼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이대로 모든 걸 놓아버리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생활은 눈에 띄게 힘들어졌습니다. 냉장고는 점점 비어갔고 전기세 고지서를 열어볼 때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마트에 가도 가장 저렴한 것만 고르며 계산대 앞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은 등록금을 내야 하는 시기였지만 선뜻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마치 부모의 짐을 더 늘리고 싶지 않다는 등 말없이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미안함과 안쓰러움이 뒤섞였습니다. 22살이라는 청춘을 즐겨야 할 나이에 그는 집안 사정 때문에 웃음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향한 제 분노는 점점 커졌습니다. 왜 우리를 이런 상황에 몰아넣었냐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남편 앞에서는 그 말을 쉽게 꺼내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매일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마다 술잔을 붙잡고 중얼거리는 그의 말 속에는 자책과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그 말이 반복될수록 제 속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안쓰러움과 원망이 동시에 밀려와 도무지 마음을 정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 식탁은 이제 더 이상 가족을 모으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국을 떠놓아도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숟가락을 몇 번 움직이다 말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아들은 핸드폰만 바라보다가 조용히 일어나 버렸습니다. 결국 혼자 남은 저는 차가워진 밥상을 치우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웃의 시선도 우리를 더 옥죄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소란이 벌어진 날 이후로 사람들의 눈길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이웃은 애써 모르는 척했지만 그 침묵이 더 뼈아팠습니다. 우리 집은 이제 사회에서도 고립된 섬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친정에 도움을 청할까 수십 번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남편의 자존심을 짓밟을 것 같았고 결국 가족끼리 서로 등을 돌리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입술을 깨물며 버텼지만 시간이 갈수록 제 안에 쌓여가는 무력감은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아들은 어느 날 늦은 밤 집에 돌아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집 정리하고 우리 셋이 다른 데로 가면 안 돼. 그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차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집을 떠나는 건 단순히 보금자리를 잃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기억까지 버리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여전히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메아리 없는 외침 같았습니다. 아들도 더 이상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아버지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었지만 마음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남편은 죄책감에 눌려 있었으며 아들은 분노와 체념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아야 할 순간에 우리는 서로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여전히 따뜻한 불빛을 켜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온기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작은 균열이 시작되어 이제는 언제 무너져 내려도 이상하지 않은 벽처럼 우리 가족은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은 무슨 일이 터질까 두려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긴장된 공기 속에서 의외로 움직이기 시작한 사람은 22살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집안에 들이운 무거운 분위기를 견디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제가 돈 벌어 올게요. 아르바이트 자리라도 찾아볼게요.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서글펐는지 숟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들은 곧장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고 주말에는 배달까지 뛰었습니다. 하루 종일 밖을 뛰어다니다가 돌아오면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애써 웃음을 보였습니다. 괜찮아. 엄마 생각보다 돈 금방 모일 거야.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엔 버거운 현실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한숨을 쉬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두툼하지 않은 몇 장의 지폐가 들어 있었습니다. 생활비에 보태요. 저는 차마 봉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땀이 밴 돈을 부모가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제 자존심을 무너뜨렸습니다. 결국 봉투는 서랍 속 깊이 넣어두었지만 그날 밤 저는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아들의 노력을 알면서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로서 체면이 상했는지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아들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존경의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던 시절은 이미 지나가 버린 듯했습니다. 아들은 점점 더 무리했습니다. 수업을 빠지기 시작했고 몸은 눈에 띄게 야위어갔습니다. 새벽에 들어와 쓰러지듯 잠드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이러다 우리 아들 몸이 상하면 어떡하니? 걱정 섞인 제 말에 아들은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그럼 가만히 보고만 있으라고요. 우리 집이 이렇게 됐는데 제가 아무것도 안 하면 누가 나서겠어요? 그 말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들의 분노가 단순히 상황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실망과 저를 향한 원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동안 지켜주겠다던 부모가 결국 지켜주지 못했다는 현실이 그를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어느 날 아들은 친구에게 돈을 빌려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친구들 사이에 집안 이야기가 퍼지며 마음의 상처만 남겼습니다. 그날 아들은 방에 들어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은 어린 시절 울음을 참던 아이가 아닌 22살 청년의 좌절이었습니다. 저는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노크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괜찮다고 말하면 거짓이 될 것이고 힘내라고 말하면 잔인하게 들릴 것 같았습니다. 남편 역시 아들의 변화를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리며 고개만 떨궜습니다. 아들은 그런 아버지를 향해 결국 폭발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뭐가 달라져요? 그 소리에 남편은 얼굴을 들었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은 아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셈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집은 한동안 고성이 오갔습니다. 아들은 문을 세게 닫고 방으로 들어갔고 남편은 술잔을 비우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두 사람 사이에서 울음만 삼켰습니다. 어느 누구도 잘못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중이었지만 그 몸부림이 서로를 더 아프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도전은 결국 성공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가 벌어온 돈은 빚의 파도 앞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 가족의 갈등은 더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경제적 위기를 넘어 마음이 갈라지는 위기와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집안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회사는 사실상 멈춘 상태였고 릴려드는 빚은 하루가 다르게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이 고비를 넘기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친척들에게 손을 내밀기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찾아간 곳은 남편의 형집이었습니다. 가족 행사 때마다 의지가 되던 사람이었기에 이번에도 작은 힘이라도 보태주려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대화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형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미안하다. 지금 우리도 형편이 좋지 않다. 은행빚도 갚아야 하고 아이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다. 그 말은 단칼에 선을 긋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고 했지만 돌아오는 길에 그의 어깨는 한층 더 무겁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친정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목소리만 들어도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리셨습니다. 조심스레 사정을 털어놓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딸아, 우리가 널 안 도와주고 싶어서가 아니다. 지금 우리도 여유가 없어. 도와줄 힘이 없다. 그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지만 결국 거절이었습니다. 소화기를 내려놓은 뒤 저는 한참 동안 울음을 삼켰습니다. 남편은 지인들에게도 연락을 돌렸습니다. 한때는 웃으며 어깨동무하던 친구들이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처음엔 안타까운 목소리로 걱정을 했지만 결국 결론은 같았습니다. 야, 너 사정은 알겠는데 지금은
나도 힘들다 내가 도와주면 우리 집이 흔들린다. 그 대답은 이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지만 그 현실이 우리를 더 잔인하게 몰아세웠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과정은 결국 수치심만 남겼습니다. 손을 내밀 때마다 돌아오는 건 차갑게 닫히는 문이었고 그 문 앞에서 남편과 저는 더욱 초라해졌습니다. 아들은 부모가 친척과 지인들에게 머리를 숙이는 모습을 보며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제발 부탁 좀 그만해요. 그 한마디에는 분노와 절망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저는 말다툼을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부탁해야 한다고 했고, 남편은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며 다시는 그런 말 꺼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서로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결국 아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은 거실에는 두 사람의 가쁜 숨소리만 메아리쳤습니다. 밤이 깊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하루 동안 겪은 거절의 말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우리도 힘들다, 남일에 휘말릴 수 없다. 모두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그 말들이 칼날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가족조차 의지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철저히 고립된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방에 들어가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나지난 숨소리만이 그의 심정을 대신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 앞에서 잠시 서 있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우리 가족은 더 이상 밖에서도 안에서도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문이 하나둘 닫히고 마지막으로 남은 건 서로뿐이었는데 그마저도 원망과 갈등으로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빚은 더 불어났고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집 안에 있던 물건들을 하나씩 내다 팔기 시작한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남편이 쓰던 오래된 시계부터 아들이 중학교 때 타던 자전거까지 집안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중고시장에 올라갔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크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그 과정을 거칠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거실 장식장에 있던 작은 도자기를 팔던 날은 특히 힘들었습니다. 결혼 10주년에 남편이 어렵게 사준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릇을 건네주면서 이건 그냥 돈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인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눈앞의 현실은 감정 따위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전기세와 가스비 고지서가 우리를 재촉했고 도자기는 낯선 사람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무기력했습니다. 집 밖을 나서지도 못한 채 방 안에 틀어박혀 계산기만 두드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에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제가 더 일할게요. 그 말은 날 선 칼처럼 봉기를 갈랐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시장에 나가 반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의 눈길이 신경 쓰였지만 생계를 위해서는 체면 따위 신경 쓸 수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장을 보고 들어와 야채를 다듬으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손끝은 갈라지고 허리는 쑤셨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를 견뎌냈다는 사실 하나로 버텼습니다. 아들은 학교를 다니면서도 밤마다 편의점과 배달 일을 번갈아 했습니다. 낮에는 강의실에 앉아 있어도 집중하지 못했고 밤마다 돌아와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점점 야위어가는 얼굴을 보며 제 마음은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눈빛에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벌어온 돈을 모아 전기세를 내고 밀린 관리비를 겨우 마쳤습니다. 하루하루를 가까스로 이어가지만 내일은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갈수록 삭막해졌습니다. 친구에게라도 하소연하고 싶었지만 전화기를 잡았다가 이내 내려놓았습니다. 남의 귀에 흉으로 들릴까 두려웠습니다. 이제는 세상 누구에게도 기대기 힘들다는 사실이 선명해졌습니다. 며칠 뒤 저는 결국 결혼 반지를 빼서 전당포에 맡겼습니다. 손가락에 남은 자국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 작은 원이 내 지난 세월을 증명하는 듯했지만 지금은 돈 몇 푼으로 환산될 뿐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손가락이 허전했고 마음은 더 허전했습니다. 아들은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차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어깨를 잠시 붙잡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가진 것을 하나씩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물건을 잃고, 체면을 잃고, 웃음을 잃고, 결국 서로의 믿음마저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남은 것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버텨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집안의 물건들을 팔아 생활비를 메우던 날들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밀린 대출이자와 연체된 카드값은 우리의 숨통을 점점 더 조여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닥쳤습니다. 우리가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통보가 날아온 것입니다. 우편함에서 발견한 두툼한 서류봉투를 열어본 순간 제 손은 떨렸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붉은 도장이 찍힌 서류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벽과 천장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첫걸음을 뗀 곳이었고 가족이 함께 웃고 울었던 세월이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그 모든 추억이 이제는 숫자로 평가되어 낯선 사람에게 넘어가 버린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손에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소리가 다 사라진 듯 그의 얼굴에는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도 없는 거야? 그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였습니다. 며칠 뒤 집을 비워야 한다는 통보까지 받았습니다. 정해진 날짜 안에 짐을 정리하지 않으면 강제로 퇴거 조치가 이뤄진다는 차가운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너져가는 현실 앞에서 그 어떤 위로도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짐을 싸는 일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장롱 속에 오랫동안 넣어두었던 앨범을 꺼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첫 가족 여행에서 찍은 사진, 아들의 돌잔치 때 웃던 모습, 결혼 초의 어설픈 신혼살림까지. 모든 순간이 사진 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 집의 기억이 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짐을 정리하다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2살 청년이라 울음을 꾹 참으려 했지만 흘러내리는 눈물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끌어안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엄마 이 집에서 나간다고 해서 우리 가족도 끝나는 건 아니지. 그 질문에 저는 차마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스스로조차 거짓을 말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사할 집을 알아보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보증금을 낼 돈이 없었고 월세조차 감당하기 벅찼습니다. 친척과 지인에게 다시 연락을 돌려보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우리가 도와줄 여력이 없어 미안하다. 그 말은 이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지만 그 현실이 우리를 끝없이 고립시켰습니다. 남편은 점점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만들었잖아. 결국 집까지 잃게 됐잖아. 남편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은 오히려 더 큰 절망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결국 집을 비웠습니다. 짐을 트럭에 싣는 순간 이웃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숨을 죽였습니다. 웃으며 인사하던 이웃들도 그날만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더욱 작아졌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지 못한 채 잠시 친척 집에 몸을 의탁했습니다. 그러나 오래 머물 수 없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는 집이라는 울타리마저 사라졌습니다. 우리 가족을 지켜주던 마지막 벽이 무너지고 우리는 맨몸으로 세상에 내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각자의 마음속에서는 더 깊은 절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잘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좁은 거실 한쪽에 이불을 펴고 셋이 나란히 누우니 그래도 지붕이 있다는 사실이 위로처럼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고마움은 눈치로 바뀌어 갔습니다. 아침마다 친척 가족은 우리에게 미소를 보였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거리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밥상에 함께 앉아 있어도 우리만 말을 아끼게 되었고 웃음소리는 점점 줄었습니다. 남편은 괜히 부엌일을 거들려다 거절당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곤 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도우며 연신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아들도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일 뿐 눈빛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친척의 표정은 더 이상 숨기지 못했습니다. 너희도 빨리 자리 잡을 방법을 찾아봐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 그 말은 걱정과 피로가 섞인 목소리였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날선 칼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방 안에서 책상에 팔을 긁고 있었고 저는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며 숨을 죽였습니다. 언제든 쫓겨날 수 있다는 불안이 우리 가족을 옥죄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결국 친척은 더는 함께 살 수 없다는 뜻을 조심스럽게 내비쳤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자기 삶이 있는데 우리 때문에 부담을 떠안을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또다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이제는 정말 끝난 것 같다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우리 모두의 가슴을 찢기엔 충분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향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눈치만 보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뭐가 달라져요? 남편은 그 말에도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고 깊은 숨만 내쉬었습니다. 그 모습은 패배자의 그림자 같았습니다. 아들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방문을 세게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누구의 잘못만은 아니라는 걸 알지만 서로를 원망하는 말들만 오가는 현실이 너무도 고통스러웠습니다. 남편은 방에 틀어박혀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고 저는 문 앞에서 서성이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절망 속에서도 작은 온기는 남아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 세 식구가 함께 장을 보러 나갔을 때 좁은 처마 밑에서 한동안 비를 피했습니다. 아들은 제 어깨 위로 우산을 씌워주었고 남편은 젖은 제 옷깃을 조심스레 털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버린 듯했지만 서로만큼은 버릴 수 없다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잠시 머물던 그 집을 곧 떠나야 했지만 가족을 묶어주는 작은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비록 희미했지만 그 불씨가 꺼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또 하루를 버텼습니다. 친척 집에서 더는 오래 머물 수 없다는 말을 들은 뒤 우리 가족은 다시 막막한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들이 제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엄마, 사실 제가 조금 모아둔 돈이 있어요. 그 말에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도대체 무슨 돈이란 말일까? 생활비로도 모자란데 아이가 어디서 돈을 갖고 있다는 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뱅킹 앱을 열어 화면을 제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잔액칸에 찍힌 숫자는 제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저는 한동안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게 다 내 통장이니? 언제 이렇게 모았어? 아들은 멋쩍은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알바했잖아요. 편의점 야간 근무도 하고 주말엔 카페 서빙도 하고 등록금에 보태려고 조금씩 모았던 거예요. 용돈 안 쓰고 차곡차곡 넣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 눈치 보며 모아온 돈이 이 정도였다니. 그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아들의 청춘과 땀이 담긴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차올라 화면이 흐려 보였습니다. 그럼 이걸 지금 내놓겠다고? 내 미래를 위해 모은 돈인데. 아들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래는 나중에 생각해도 돼요. 지금은 우리 집이 먼저잖아요. 그때 남편이 방에서 나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도 놀란 듯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내가 힘들게 모은 거잖아. 이렇게 위험한 데 쓰면 안 되지 않겠니? 아들은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우리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더 무너질 뿐이에요. 차라리 마지막으로라도 부딪혀 봐야 해요.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책임감과 두려움이 뒤엉킨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아들은 이미 결심을 굳은 눈빛이었고 남편은 여전히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아들은
인터넷을 뒤지며 코인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알 수 없는 그래프와 수많은 숫자들이 가득했지만 아들은 집중해서 메모를 하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 모습은 무너져 가던 집안에 처음으로 희미한 빛처럼 다가왔습니다. 아이가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붙잡는 모습을 보니 단순한 객기로만 치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다시 남편 앞에 섰습니다. 아빠, 도망만 치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가진 건 이 돈뿐이잖아요. 실패해도 더 잃을 건 없어요. 남편은 아들의 눈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좋다 하지만 약속하자. 결과가 어떻게 되든 서로를 원망하지 않겠다고. 아들은 힘차게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오래간만에 본 아들의 웃음이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다시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이 보여준 그 숫자가 단순한 돈이 아니라 가족이 다시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우리 세 식구는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들이 스마트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화면을 켠 채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해 보자고요. 남편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두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며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부디 이 선택이 우리를 더 깊은 나락으로 끌고 가지 않기를. 마지막 남은 이 불씨가 우리 가족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기를. 그렇게 절망 끝에서 찾아낸 작은 씨앗은 서서히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보여준 스마트폰 화면은 우리 가족에게 낯설고 두려운 세상의 문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막대 그래프와 숫자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실시간으로 표시되는 화면이라고 아들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작은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았지만 아들은 익숙한 듯 손가락으로 화면을 이리저리 눌렀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이거 잘못되면 순식간에 다 사라지는 거 아니냐.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위험하죠. 하지만 이제는 우리에겐 이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잖아요. 그 말은 너무도 아픈 현실이었습니다. 이미 집도 잃었고 친척 집에서도 더는 머물 수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가진 돈은 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모아온 알바비뿐이었습니다. 그 돈은 아들의 시간과 땀으로 모은 전부였고 지금은 마지막 희망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작은 테이블에 모였습니다. 아들은 스마트폰을 가운데 두고 화면을 켰습니다. 잔고 금액이 크게 표시되어 있었고 그 밑에는 사고 파는 버튼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설명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코인을 사는 거예요. 사고 나서 가격이 오르면 팔아서 차익을 남기는 거죠. 반대로 떨어지면 손해를 보게 돼요. 남편은 여전히 못 믿겠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화면 하나로 돈이 오르고 내리고 한다니. 도무지 감이 안 잡힌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저 화면 속 숫자가 바뀌는 걸 보고 있자니 마치 게임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눈빛은 결코 장난스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깊은 숨을 고르더니 매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체결 완료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잔고 금액이 바뀌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숨을 죽인 채 그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처음엔 금액이 조금 내려갔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봐라. 내가 뭘 했어. 시작하자마자 줄어들잖아. 아들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건 원래 그래요.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잠깐 기다리면 다시 올라와요. 화면 속 숫자는 계속 움직였습니다. 몇 분 사이에도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했습니다. 금액이 올라갈 때마다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다시 내려갈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짧은 순간에도 희망과 절망이 번갈아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집중한 눈빛으로 화면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손가락은 화면 위에서 긴장된 듯 가볍게 움직였습니다. 지금은 팔면 안 돼요. 조금만 더 기다려야 해요. 그 목소리는 어린 나이답지 않게 단호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불안해하며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러다 정말 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는 믿어봐요. 아들이 얼마나 결심했는지 알잖아요. 밤은 깊어갔지만 우리 셋은 누구도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고 작은 스마트폰 불빛만이 우리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속에서 우리는 세상과 단절된 채 오직 화면 속 숫자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새벽녘, 아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아빠 보세요. 올라가고 있어요. 정말로 잔고 금액이 처음보다 조금 늘어나 있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눈빛 속에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지만 그 한 구석에 아주 작은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저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이 될지 또 다른 나락이 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우리 가족이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코인 투자를 시작한 지 며칠, 우리 가족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화면 속 그래프가 위로 향하면 안도의 숨을 내쉬었고 곤두박질 치면 하루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간은 시계가 아니라 코인의 가격에 따라 흘렀습니다. 아들은 학교 수업을 들어도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스마트폰을 열어 차트를 확인했고 강의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돌아와 거래에 몰두했습니다. 식탁에 앉아도 밥보다는 화면을 더 오래 바라봤습니다. 숟가락이 멈출 때마다 남편은 불안한 눈빛으로 아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이거 정말 괜찮은 거냐? 남편은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아들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요. 지금은 흔들릴 때가 아니에요. 처음엔 작은 수익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계좌에 표시된 금액이 조금씩 불어날 때마다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은 그때마다 눈을 크게 뜨며 놀랐습니다. 정말 돈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야? 아들은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우리 집안에 다시 희망이 깃드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분 만에 잔고 금액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다 사라지고 있잖아. 저 역시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 지옥 같은 걸 버텨야 하냐? 그날 밤 우리 셋은 말없이 같은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숫자가 줄어드는 순간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고 다시 조금 오르면 금방이라도 웃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희망과 절망이 몇 분 간격으로 교차하며 우리는 온몸으로 그 파도를 맞았습니다. 아들은 새벽까지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지만 화면을 놓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요. 내일 아침엔 분명 올라올 거예요. 그 말은 자기 암시 같았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주문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불안과 화를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는 아직 어른도 아닌데 무슨 돈을 이렇게 굴린단 말이냐?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어? 아들은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지금은 제가 어른이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족 다 끝나요. 그 순간 방 안 공기는 얼어붙었지만 저는 그 눈빛에서 책임감이라는 무거운 짐을 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새 떨어지던 그래프가 갑자기 반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표시된 잔고는 순식간에 회복되었고 조금 뒤에는 아들이 투자한 원금보다 많아졌습니다. 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아빠 봐요. 올라가고 있어요. 드디어 올라가고 있어요.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을 뚫어져라 보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다시 오르기도 하는구나. 그 목소리에는 경이로움과 불안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고이면서도 손을 모아 기도하듯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부디 이번 상승이 오래가기를, 부디 우리 가족에게 또 다른 기적이 찾아오기를.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길이 단순히 오르기만 하는 길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떨어질 수도, 더 오를 수도 있다는 것을.
희망과 공포가 동시에 우리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화면 앞에 모여 웃고 울었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의 운명은 그 작은 화면 속 숫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보는 건 시계가 아니라 아들의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숫자가 오르면 하루가 밝아졌고 떨어지면 하루가 무너졌습니다. 웃음과 눈물이 몇 분 간격으로 바뀌는 기묘한 삶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들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아빠 이거 보세요. 지금 급등하고 있어요. 그의 손에 쥔 스마트폰 화면에는 차트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잔고는 원금 근처를 맴돌고 있었는데 이제는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진짜냐? 이렇게 오를 수도 있는 거야? 아들은 숨을 몰아쉬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맞아요. 지금 기회예요. 조금만 더 버티면 훨씬 커질 수 있어요.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숨조차 쉬기 힘들 만큼 팽팽해졌습니다. 남편은 손을 덜덜 떨며 화면을 붙잡았고 저는 두 손을 모아 기도하듯 눈을 감았습니다. 숫자가 오르는 속도는 우리의 심장 박동보다 더 빠르게 뛰어올랐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잔고는 점점 불어났습니다. 처음에 넣었던 금액의 2배, 3배 그리고 어느새 5배에 가까운 숫자가 찍혔습니다. 남편은 눈물이 고인 채 중얼거렸습니다. 이 돈이면 빚을 갚을 수 있겠다. 정말 다 갚을 수 있겠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짓누르던 수치와 두려움이 단숨에 풀려나가는 듯했습니다. 아들도 눈빛을 반짝이며 외쳤습니다. 아빠, 엄마, 우리 드디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불안도 밀려왔습니다. 지금 팔아야 하지 않을까? 더 떨어지기 전에 확실히 챙기자. 저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남편도 흔들리는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지금이라도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새벽 2시, 화면 속 숫자는 더 이상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남편은 손을 떨며 다시 물었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 팔자 제발.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 아들은 한참 동안 화면을 응시하다가 마침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지금 팔아요. 팔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방 안 공기는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화면에 체결 완료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남편은 스마트폰을 쥔 채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살았다. 우리 가족이 살았다. 저는 남편의 어깨를 붙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아들도 눈가가 젖어 있었지만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무너졌던 삶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이 작은 화면 속 숫자가 우리를 다시 살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앞으로 어떤 일이 또 닥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것. 코인을 팔아 얻은 수익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금액이었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은행 앱을 열어 대출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원리금과 연체료가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채권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송금 내역을 알리자 차갑기만 했던 목소리가 처음으로 차분해졌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정리되었네요. 그 순간 우리 가족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떨어져 나간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휴대전화가 고요했습니다. 매일같이 울리던 독촉 전화가 더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고요함은 낯설었지만 동시에 우리 가족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차올라 목이 메었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빚이라는 사슬에서 벗어났다는 걸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신 이런 일 없게 하자. 내가 정말 미안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다짐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도 옆에서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돈이 다가 아니라는 거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으니까요. 우리는 작은 전셋집으로 옮겼습니다. 낡고 좁았지만 우리 셋이 함께 살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건 식탁이었습니다. 한동안 차갑게 식어버렸던 밥상이 이제는 웃음으로 채워졌습니다. 소박한 반찬뿐이었지만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며 웃는 것만으로도 배가 불렀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밥을 뜨다 말고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다시는 놓지 말자. 우리 셋 어떤 일이 와도. 아들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엔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지난 몇 년을 떠올렸습니다. 성실하게 살던 우리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모든 걸 잃고 거리로 내몰렸던 시간들. 그러나 결국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코인이라는 한순간의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그 극한 속에서도 서로를 붙잡고 버틴 가족의 마음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가끔 두렵습니다. 세상 일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남았고 다시 웃고 있으며 앞으로는 어떤 폭풍이 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야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무너졌던 우리 가족이지만 결국 돈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내려는 마음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그리고 이 경험은 우리에게 평생 잊지 못할 다짐을 남겼습니다. 정말 힘들었지만 결국 가족과 이겨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가족은 한번 무너지면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놓지 않고 살아가려 합니다. 먼저 사연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으시면서 사연자분에게 궁금한 내용이나 하실 말씀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잘 전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작성해주시는 귀한 댓글은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사연을 라디오에 담다 사라다였습니다.